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역대급 제4차 재난지원금 액수는 19조 5천억 원, 690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현미경 추경식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하순에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주스에서 정리해봅니다. 재보궐선거 단일화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야권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 기싸움 대단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은 착각이다, 4번으로 나가서는 필패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직접은 아니고요, 최측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경쟁력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유명 로스쿨 교수들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돈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학문적 소신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김은지 기자하고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월의 둘째 날입니다. 3월 2일 하면 입학식, 개강, 새 책가방, 새 실내화, 그런 거 생각나시죠? 짝꿍도 생각납니다. 담임 선생님은 또 누가 오셨을까? 참, 왼쪽 가슴에 흰 손수건 탁 달고 이렇게 입학하던 때가 기억에 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등교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등교했는데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잘 공부하기를 바라봅니다. 코로나 시대의 3월 2일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이 떠오르나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녀왔는지, 확진자가 나와서 등교 못한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성큼 다가온 봄 소식도 아울러 들려주십시오. 감사히 듣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힘이 있는 세력들에게 치해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면서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했고요. 헌법 정신의 파괴요? 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는 사실상 처음인데요.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스에서 말했던가요? 참,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싸워라 검사들이 일어나라 얘기한다고 했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박범계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박범계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여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대검은 최근 이 법무부의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다라면서 그것이 법률에 정해진 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향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언론에서는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키울 것 같습니다. 이 싸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이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면서 이를 참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은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몇 학교는 등교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제히 전국의 학교에서 개학했습니다. 네, 지난해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개학이 밀렸었는데 올해는 제때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 학생들은 현재로서는 수업의 상당 부분을 원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교육부는 1학기 중으로 등교 수업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3분기로 예정된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안을 교육부가 질병관리청에 전달했고요. 이 방역당국은 이 요구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2175님께서 오늘 대학생 신입생 우리 아이가 강의 첫날인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캠퍼스도 안 가보고 조금 쓸쓸하게 새 학기 시작했네요. 2021년 학번, 21학번 화이팅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개학했습니다. 심영선님께서는 주 기자님 오늘 초등학교 아들 학교 갔다 왔어요. 선생님이 안 무서웠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학교 하루 다녀오고 뻗었어요.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안 무서웠으면 좋겠대요. 이런 얘기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우리 선생님 성함이 김복태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네네. 무서웠거든요. 입학하자마자 우리 친구들을 뺨을 때리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 뺨 때리는 것만 말고는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리 선생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좀 체벌이 좀 있었어요. 네네. 네. 8318님 뺨은 맞았습니다. 돌 맞은 쌍둥이들 오늘 첫 어린이집 갔어요. 순둥이들 잘 적응하고 왔네요. 마스크 쓴 모습 애잔하네요. 얘기합니다. 여러 개학했습니다. 3월이 오고요. 아이고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 좀 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4명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300명대입니다만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감소 수치는 아닙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지난 이틀간 무려 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여기 걱정입니다. 네, 그 지역 인근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 동두천시가 지역 내 외국인 3,96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직 다 받지도 않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79명 그리고 내국인 2명이 이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집단 감염 이어집니다. 걱정입니다. 각별하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도록 지금 사장님들 그리고 관계 당국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했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대상을 추렸습니다. 일단 이 영업 규제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최대 지원액은 배로 늘렸고요. 지원 대상도 200만 명 늘렸습니다. 이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 업종 그리고 영업 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를테면 한 달 내내 영업이 금지됐던 이 노래방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받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전기료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지원금은 650만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법인 택시 운전 기사분들께도 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경에 포함돼서요. 이 구직 촉진 수당 지원 대상 청년도 5만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8일까지인 공직자 사퇴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김진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전환과는 단일화를 하기로 했죠. 네, 시대전환과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8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앞서 두 후보는 방송 토론회나 이 단일 후보 공약 선정을 위한 공약 선호도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원들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그 동네 신도시 발표 지역에 땅을 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약 7,000평 정도를 사전에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모두 14명, 그러니까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네. LH 직원들이 농사를 위해서 이 땅을 샀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이 투기 그렇죠. 목적의 매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또 이제 보상 업무 담당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의심살 만한 일을 했습니다. 네, 이 참여연대 민변은 이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났다라면서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조선일보를 고발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대형 신문사들의 판매 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 등 이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이 조선일보 법인 그리고 방상훈 사장, 일간지 발행 유료 부수를 발표하는 사단법인 ABC협회를 사기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인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조작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광고비와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라면서 이 조선일보가 부당하게 편취한 세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숙님께서 선생님이 안 무서우면 교실이 장터가 돼요. 요즘 아이들은 좋게 해주면 오히려 선생님을 이겨먹으려 듭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질서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선생님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는 좀 때려서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 해도 저는 계속 많이 맞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참 미웠던 생각이 납니다. 네. 3282님.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어요. 아이들 반별로 입학식 진행됐고요. 학생들 생기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 하나하나 장미꽃 한 송이씩 나눠줬어요. 아이고 좋은 교장 선생님이시네. 저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저 때렸어요. 그 교장 선생님 장미꽃을 주셨어야지. 네. 이수민님은 동두천 씨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81명이나 나와서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어요. 아이들이 불안한데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아이고 동두천도 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등교 안심하고 등교했으면 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대를 앞두고 사고 지점 지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고 1, 2차로를 막고 처리를 하면서 발안부터 사고 지점인 화성 휴게소까지 7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와 금천 일대에서는 각각 교통량이 많아 밀립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판교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이전에 안성 휴게소에서 오산까지와 수원에서 신갈까지 답답하고 서울시 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6km 정체입니다. 남부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히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뜨거운 고급 찐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인치코리아 컨설팅 대표.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갑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촉의 계절이 왔죠. 그렇습니까? 네, 자, 촉을 세워야 됩니다. 네, 단일화의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일화로 이제 뜨거워지는데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신경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탁 날렸어요. 맞아요. 4번으로는 택도 없다.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착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예요.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자,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예. 이건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여지가 또 있는 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후보가 안 받을 테니 그건 하지 말자 하면서 이걸 또 이제 언론에서는 해석을 네. 단일화 여지를 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4번은 택도 없다. 2번으로 가야 한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조직력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네. 야권 단일화라는 게. 네. 근데 아무리 개인적인 경쟁력이 좋다 해도 지지율이 좋다고 해도 나가면 사실 4번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맞아요. 핵심 지지층들이 또 나는 안 움직이겠다. 나는 안 찍겠다. 그런 일부는 사람도 찍을 있겠죠. 수 있지만 일부는 우리 당 후보도 아닌데 하고 또 안 찍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타당의 후보니까. 네. 기호로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죠. 예, 네. 그런 이런 면에서 김종인 후보가 이 얘기한 게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이 있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2번을 달고 뛰어야 한다. 이렇게 러브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입당이나 합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의 마지막 그 여지가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기호 싸움인데 저는 일단 기세 싸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길들이기 차원에서. 아직은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선거법상 기호 2번을 달지 않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내놓고 못해요. 그렇죠. 몰래 해야 돼. 그러다 걸리면 또 혼납니다. 네. 예, 그리고 보통 공당은 선거운동원, 선거사무원이라고 하죠. 법정 등록을 하는 선거사무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운동복 입고 네. 인사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아침에 띠두르고. 출근길이나 이렇게 띠두르고 이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동네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일감을 주고 그분들이 뛰게끔 만드는 게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선거의 공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바닥 조직이 이제 불만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로 국민의당 쪽에 나가면 그쪽에서 그걸 꾸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의 기본 조직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꼭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뱉어놓은 게 있고 4번으로 나가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2번으로 만약에 나갈 때 득표 전략으로 보면 득과 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으로 나가면 무당파적인 성격을 가진 제3의 정당, 양당을 비판하는 층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흔쾌하게 투표장에 안 갈 어려워지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는 게 안철수 후보 개인적으로는 유리한데 득표상으로는 그러나 이제 선거운동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 선거장에는 안철수 후보 개인을 좋아하는 그 3지대 무당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잘 안 가요. 여론조사에서는 잡히는데 그렇죠. 실제 득표율은 그것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네요. 자, 오늘부터인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후보를 지금 뽑고 투표합니다. 있어요. 투표하고 오늘 있어요. 내일 이틀이죠. 모레 자, 발표. 지금 양강 구도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냐. 그렇죠. 누가 지금 앞서 달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촉, 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내부에서는 각각 캠프에서는 뽑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세로 보면은 나경원.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 3.1절 첫날 이제 슈퍼위크 시작됐잖아요. 네.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이변은 없었어요.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이것도 이변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후보랑 결국은
양자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야권의 문제인데 그렇죠. 여성 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재보선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부산, 서울을 계속 야당이 환기시키고 있었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나가면 약간 그림이 남녀 대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이상하다. 안철수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양자 구도가 그야말로 되더라도. 촉이네요. 별로 저기 근거 없는 촉. 아 이게 네. 민심에서는 정량적으로는 안 잡혀도 정서적인 이제 흐름이 또 자, 있어요. 데이터로 반박해 볼까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나경원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초반기 기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좀 밀렸어요. 좀 이렇게 조건부 출마 막 이러면서 모양새를 좀 맞아요. 꾸겼습니다. 그리고 V 막 해가지고. 예, 부에 네.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또 오세훈 후보가 또 상승하는 느낌. 길고 네,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박영선 후보와 가상대결을 붙여보면 오세훈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나섰을 경우에 격차가 좀 더 줄어드는 조사가 네. 다수가 나왔던 게 몇몇 개 사실입니다. 있었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시할 거냐? 이게 본선 경쟁력이죠. 본선 경쟁력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오세훈 후보는 오신환 조은희 지지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공감대가 좀 있어요. 지금 1대3 구도로 지금. 그래서 흔히 막판에 말하는 여론조사에서 흔들렸죠. 이야기하는 사표 방지 심리. 네. 그러니까 조은희 오신환을 찍으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나경원 오세훈 중에는 오세훈 쪽이 좀 더 가까운데 그분들이 소신 투표를 하지 않고 사표 방지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로 지지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자 셈법이 좀 다른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니 해도 저는 여성 가산점이다. 아하. 그렇죠. 이게 10%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님도 여성 가산점 때문에 나경원 후보 거의 확정적 아닌가요? 이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자기가 얻은 득표의 10%를 더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합쳐서 10%에서 15% 사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45% 내외에서 두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게 본다면 나경원 후보가 거의 한 4% 정도를 더 가져갈 본인 것이다. 득표율에 더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게 그 오세훈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이 지지층이 이제 보수 지지층 중도까지 포함해서 자, 단일화해야 3자 구도로는 필패론. 그러니까 이제 양자 구도로 가야 야권이 이번에 서울시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심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되면 단일화가 될 것 같고 왠지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의 본선 주자가 되면 이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런 약간 뉘앙스도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아까 얘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우리 쪽의 중심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하고 막 티격태격 하다가 만약에 본인이 양보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대선을 대비해서. 네네. 근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쉽게 그걸 양보할 것 물러나지 같지 않고 않을 것 오히려 같고.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불출마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쪽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나경원 후보 쪽으로 좀 쏠려가는데 다른 당 지지층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팽팽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경원 후보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또 복잡해졌네, 머리 아프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어떤 거냐면 우선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는 네, 단일화하기로 했죠. 예, 하기로 했고 오늘 원래는 일정과 방식을 정하기로 했는데 네. 아직 속보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지금도 아마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늦어도 내일은 나오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먼저 시대전환과 단일화를 하고 네. 투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김진애 후보가 뒤로 밀린 이유는 이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어요. 네.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민주당에 둘러리를 서지는 않겠다. 둘 다 민주당이니까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둘러리를 서지는 않겠다. 공정하게 하자 그러면서 박원순, 박영선 통합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이 TV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의 심사도 받고 TV 토론도 많이 하자.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네. 그래서 정책 대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도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하겠다. 되든 안 되든 네. 이 의지가 지금 김진애 후보에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배지를 떼겠다라고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양강 구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까 야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면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김진애 후보가 또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고민이 좀 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이제 3자 단일화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죠. 원래는 그랬죠. 3월 8일까지는 다 맞아요. 마무리하자. 김진애, 조정훈 두 분과 3자 단일화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김진애 후보 측에서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그 둘만이 따로 하자. 조정훈 시대전환의 대표가 끼는 거는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그러면 2단계로 단일화를 민주당이 그렇죠.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교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도 하지만 그 전에 뭐 정책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걸 여러 개를 해서 양당이 좋은 정책은 승리하는 후보 쪽이 받아안는 걸로 뭐 이런 방향은 잡힌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 전문가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밝은 예. 후보인데 어쨌든 이제 그 본선 완주 의지도 이제 필요하신 맞아요, 거예요. 3월 맞아요. 8일 날 이후까지 레이스를 가겠다. 왜냐하면 3월 8일까지는 시대전환 끝나고 열린민주당과 단일화하기가 어렵거든요. 민주당도 그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후보직을 사퇴할 거냐 내려놓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퇴할 후보직을 유지할 거냐인데 그렇죠. 후자를 선택해서 맞아요. 배수진을 지금 친 상태인데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형제정당 같은 개념이 있는데 단일화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김진애 후보 쪽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하자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재보궐선거에 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우선은 백신 접종 더하기 예. 이 확진자 재난지원금. 숫자가 중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재난지원금은 별도. 네. 그것도 영향을 이제 국민들에게 주겠지만 두고요. 예. 우선 방역 상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의 이제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야당도 그걸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은 계속 백신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안감 조작. 네, 전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백신은 정말 우리가 과학을 믿고 이건 의학의 이야기지 정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과학이 준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방역에 대해. 예, 원래는 그 당시에 악재였다가 호재로 됐죠. 여당에게 호재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외신들이 굉장히 K방역을 호평하면서 호평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지나치게 발목 잡고 폄하하는 발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오히려 않았죠. 야당을 심판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회초리를 그쪽으로 들었거든요. 여당이 아니라. 근데 지금도 백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나서라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백신에 대한 불신들을 조장하는 발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국민 정서에 맞을지. 도움이 두 될지도.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운빨이 센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치는 선거는. 그런데 이 방역 문제가 불거지니까 두 명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한 주사기. 명은 주사기, K 주사기, 쥐어짜기 주사기 박영선 후보 민주당이 본인이 이제 장관 시절에 이걸 해냈기 때문에 공교롭게 또 이게 막 대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찾는.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그렇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 거죠. 네, 이래저래. 그렇죠. 그래서 두 후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방역 전선에서 국면에서 좀 오히려 돋보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강행 두고 네. 대단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자, 만약에 검찰 이슈가 커지면 네. 이거는 선거에 누가 유리할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한 해는 뭐 소위 추윤 갈등이란 이름으로 야당이 덕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은 잡음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걸 한 번에 만회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 한마디로 품어 안으면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를 또 떼놓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이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문정 이 대검 검찰 연구관에 지금 수사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대해서 대검이 법무부에 공개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지금 기싸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당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협력적이지 않고 추윤 갈등 시즌 2다. 이렇게도 규정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역학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강한 발언을 계속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태도와 자세, 네. 그 측면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언론에 빌미를 주지 않는다. 네. 이러면서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말이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공감대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네. 지나친 이게 불거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이번 국면에서 안 하면 이거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렇죠. 요구점도 제법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피로감도 있고 한편에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슈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여권에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검찰들이 주장하는 것 또한 그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갖출 수도 있지만 자기 밥그릇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라는 어떤 고집스러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여러 명들이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여당도 이걸 추진하는 어떤 자세, 태도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의심이 볼 것 같아요. 근데 네.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정치 선거로 가는 거는 야당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판에 있어서 오히려 인물 대결 누가 시장감이냐 누가 일을 잘할 것 같냐라는 인물 대결로 가는 게 여권한테는 유리하거든. 그런데 또 지지층,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또 받아 안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은 검찰에서 큰 갈등이 좀 터지기를 좀 바라는 좀 뉘앙스가 좀 근데 있는 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네. 박범계 장관은 검찰 이야기 또 경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면적인 그런 마찰이 안 보여요. 그런 스타일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 태도 얘기를 네. 하신 거잖아요, 두 맞습니다. 분께서. 자, 정치연구소 영앤영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일, 박시영 두 도사들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본선 경쟁력은 어떨까요?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희가 최영일 평론가하고 박시영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장 지금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유리하시다면서요? 뭐 지금까지는 뭐 제가 계속 다 잘 나오더라고요. 네. 예. TV 토론도 잘하셨어요? 사전 전승하셨어요? 네, TV 토론도 사전 전승, 뭐 네. 당심도 1등, 민심도 1등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바보 나경원 손잡아달라고 바보하고 나경원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유불리를 잘 안 따지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 항상 그냥 손해보더라도 늘 나섰습니다. 네. 제가 뭐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죠.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은 시장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때도 당이 나가달라 그래서 제가 나갔었고 네. 사실은 2014년 뭐 동작구 선거도 정말 어려운 선거라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그럴 때 나갔고요. 네.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참 어려운 때 이렇게 용기 있게 뭘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다들 숨을 때 앞장서서 정말 네. 용기 있게 얘기했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 네. 이명박 캠프 때 주어가 없다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때. 네, 그때 고생. 그때도 뭐 네.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자,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나는 어떤 서울을 만들겠다. 이 출마의 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은 다 위기잖아요. 네. 빨리 마스크 벗고 싶으신 거예요. 마스크 벗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일상으로 회복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일상을 회복하는데 정말 버팀목이 되고 그 일상을 빨리 회복하는 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위기, 부동산 위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자영업자의 위기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한편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대 전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미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다른 데가 아니라 이태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장 앞에서 이태원에서 시작한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네. 보니까 거기 70m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전부 다 휴업이더라고요. 예. 이만큼 들을게요. 경제 공약은 계속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준비된 후보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네. 이제는 또 다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중도 확장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자기가 중도에는 훨씬 영향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 많으시죠?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미 중도층에서도 저에 대한 지지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도층이라는 분들은 결국 어떤 분이냐면 누가 정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잘해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도층 아니시겠어요? 네. 특별히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을 갖지 않으시고 그럼 과연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보면 지금 서울은 위기의 서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시정이니까 정말 결단력 있고 어떻게 보면 뭘 하나 하더라도 지금 시의회만 해도 민주당이 102명, 우리 당이 6명이에요. 네. 그러면 정치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많은 유권자들께서 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려놓은 시장이잖아요. 네. 시장 자리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를 구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중도분들에게 그렇게 어필하시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네. 내려놓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셨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때 정말 아무한테도 당의 누구하고도 의논을 안 하시고 그냥 덜컥 시장직을 거시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당에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네, 당시 홍준표 대표가 엄청 화냈거든요. 저한테도 얘기할 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들 이 투표 도와주지 말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래도 본인이 일단 직을 걸고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도와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참 그때 당에서는 어떻게 이 중요한 시장직을 이렇게 본인이 혼자 마음대로 하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2573님께서 원내대표 네. 때 동물국회 만드셨잖아요. 얘기하면서 강성 보수 이미지 아직 강하다는 의견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너무 강성 보수다. 나경원 후보를 이런 쪽에서 조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요, 사실은 참 어려운 때였어요. 네. 사실은 지금 선거법이니 공수처법이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이 네. 강하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정말 무력화하는 지금 이 정권의 이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사실은 이러한 것이 너무나 예상되었고 그 두기 선거법과 공수처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예. 판사 출신이고요. 법에 또 정통한 분이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갈게요. 윤석열 총장이 헌법 파괴다, 법치 말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직을 걸겠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은 거의 지금 이제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그런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껏 검찰이 예. 지금껏 검찰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너무 힘이 세니까 이제 좀 분산할 때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일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에서 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다. 네. 검찰 수사권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되고 검찰의 개혁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가는 방향은 지나치게 무력화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권을 정권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의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틀렸다고요? 네, 예.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네, 후보님의 부동산 정책은 많이 내놨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아니요, 물어봐 주세요. 네. 제일 관심 있으시지 않을까요? 제일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네. 내가 네.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부동산 정책 이런 정책은 낫다 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정책은 원더풀입니다. 제 부동산 정책은. 본인의 원하는 곳에 네. 더 많은 집을 짓거나 더 많은 집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집에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풀 건 풀겠다 이런 네. 게 원더풀 공약이고요. 네. 제가 좀 차별화되는 건 그 1억 1,700만 원으로 나경영 소리 듣는 그 공약이겠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1년에 1만 원씩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해서 결국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위에 이 아파트만 소유권을 갖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있어서 주거 안정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네. 그분들이 주거가 안정돼야지 그다음 뭐 도전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 토지임대부 주택에 들어갈 때 이자를 청년의 경우에 3년 이자 지원을 해드리겠다. 네. 뭐 신혼부부의 경우에 또 3년 해드리겠다. 아이 하나 낳으면 또 3년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제 뭐 일정한 요건은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하는데요. 네. 9년을 풀로 받으시면 한 1억 1,700까지도 이자 지원이 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공약 안 물어볼게요. 하면 3박 4일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청년들 위해서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돈도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돈이 아니라 이자 지원. 네. 자, 임기 1년 안에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다 못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약을 보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첫 삽은 뜰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다. 일단 집이 지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분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첫 삽은 뜰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라쿠스님이 서울 부동산 문통 할아버지가 도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 정책을 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질문 좀 맞아요. 할게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박영선 후보 공약은 공공이 다 32만 호를 5년 안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이 하겠다. 정부가 하겠다, 서울시가 하겠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박영선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과 박영선 네. 후보와의 본선 경쟁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괜찮습니까? 네. 다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안철수 네.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100% 시민 여론조사 이게 역선택의 우려가 크다고 계속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저희 당 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네. 정의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가서 우리 당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당 후보보다는 민주당 후보랑 정의당은 지금 후보를 안 냈지만 민주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는 뭐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단일화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룰을 정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지도나 인기 면에서 밀리지는 않잖아요. 안철수 후보한테. 그죠? 네. 자신 네. 있죠. 네. 자, 내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 자신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의 추세로 봐서나 또 명분으로 봐서나 제가 당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의 성비로 민주당이 일으킨 선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명분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이후에 안철수 네. 후보가 아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또 좀 결과가 더 좋아요. 안철수 네. 후보와의 경쟁도 자신하십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장점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일을 하려면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서울시의 지금 구성이나 시의회 구성이나 뭐 구청장 구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어쩔 때는 국회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정부하고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께서 냉철히 보시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쪽에서는 일은 할 수 네.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나경원이다. 일은 네. 안철수보다는 나경원이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좀 빨리빨리 결단하고 이게 해야 될 건 독하게 좀 문제 해결은 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고 네. 또 사실은 현장 정치를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탁상 행정이라는 거가 얼마나 불편한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컨대 뭐 K 방역 수칙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카페는 안 되고 옆에 있는 맥도날드는 돼서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 시키고 커피 드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오래 정치했던 제가 잘 할 거라는 걸 시민들이 아실 거고 네.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 있습니다. 일하는 거는 뭐 안철수 후보보다 자신 있다.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는데 또 박영선 후보가 일은 또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거는 명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명분이 없죠.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일은 그거 잘할 것 같잖아요. 자체에서 네. 글쎄요. 뭐 더 잘하실까요? 그런가요? 잘 자신 모르겠는데요. 네. 자, 네. 저기 나경원 캠프에 여러 명망가들이 많이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거기서 어떤 역할 하세요? 지금 이번 선거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여성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 인권 문제 같이 봐주실 거고요. 정책 뭐 제안이나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실 거고 또 최근에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서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이런 아동 인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많이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정책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실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수정 교수가 요새 젠더 다양성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보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이수정 교수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세요? 이수정 교수님하고 뭐 지난주에 토요일에는 같이 클럽하우스를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금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이 꿈꾸는 서울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서울시의 모습이요. 네. 뭐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시민이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아이들 교육 어디서나 잘 시킬 수 있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미래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시민들에게는 위로와 어떻게 보면 일상의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와 일상의 회복 얘기로 나경원 후보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후보가 되시면 한번 모셔가지고요.
네. 저하고는 또 악연도 많고 또 인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서 다시 얘기하시죠. 네, 예. 지금까지 예, 고맙습니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부는 이렇게 뜨겁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더 뜨거워지는데요. 2부에서는 어이구 좀 식혔다가요. 6시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오늘도 민철이는 갓난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생후 7개월에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15년째 걷지 못하고 있는 민철이. 그런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엄마는 매일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엄마 키만큼이나 훌쩍 자라버린 민철이를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사실인데요. 최근엔 공황장애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민철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만 하던 엄마. 가슴께를 파고드는 민철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은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가운데 전국의 하늘이 비교적 맑은 편이고 매시간 기온이 다소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아침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질 텐데요. 낮엔 기온이 평년 기온 가까이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로 지역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대관령의 경우 영하 12도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철원도 영하 10도의 낮은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 영하 3도,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광주 대구 영하 1도, 부산 영상 2도 등 대부분 영하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낮 기온은 서울 10도를 비롯해 정원 7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포근함이 느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처럼 이 맑은 날씨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지방은 하늘이 흐린 곳이 있고요. 경상북도 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더 날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역만 보통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5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 이상 철수는 없다고 외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런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시장에 나온 게 아니라 대권욕 때문이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청춘 콘서트를 같이 한 인연이 깊네요.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안철수 정치의 정체성을 밝히라 요구한 건데요. 네. 정말 국정농단 세력인 국민의힘 네. 아바타 정치를 할 것인가? 네. 그러면 안 된다. 왜 서울시장 선거를 나경원 후보, 극우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정권교체용 불쏘시개로 써먹으려고 하는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 야합도 아니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안철수 후보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깊은 인연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10년 전에 청춘 콘서트 함께 했는데요. 네. 제가 청춘 콘서트 기획자입니다. 아, 그때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당대 정치인으로, 당대 지도자로 띄운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청춘 콘서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였죠. 그런데 그때 안철수 원장이 하던 얘기하고 지금 하던 얘기가 달라졌습니까? 청춘한테 하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우클릭 차선 변경을 한 게 아니라요. 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이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청년들의 아바타라고 자임하셨죠. 본인이 그러셨죠. 지금 보수의 아바타로 갈아타신 것 아닌가. 네. 또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대권욕의 화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으시기도 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때 함께했던 청춘 콘서트 청년들이 정말 실망도 크고 지금 분노가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그때 청춘 콘서트 같이 하던 분들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습니까? 이제는 얘기가 안 됩니까? 완벽히 없습니다. 그래요? 네, 모두 손절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간 쉽게 말하면 청춘 콘서트의 정신,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저는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새정치를 이렇게 표방하고 나섰을 때만 해도 청년들하고 얘기가 계속 됐죠? 아, 그럼요. 그 당시 제가 선발한 청년 서포터즈만 해도 3,000명이었습니다. 예. 전국 17개 도시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오시면서 그러니까 안철수의 새정치가 과연 지금 국정농단 세력과 그 등에 올라타서 지금 야권 단일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안철수의 새정치의 본질인가? 네. 대권욕을 향한 끝없는 역주행 질주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같이 했던 청년들도 분노가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함께했던 청년들은 다 청춘 콘서트 그 당시에 자원활동가 출신입니다. 직접 만들었거든요. 청춘 콘서트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안철수 후보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서울 광장 개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대답 안 할 것 같은데요. 대답하셔야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내가 바로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씀하셨고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올해 7월이나 9월 달에 22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겁니다. 네. 자, 보지 않을 권리 행사하실 겁니까? 아니면 퀴어 축제에 참여하실 겁니까? 서울시장이 되시겠다면 입장을 밝히고 선거를 치르셔야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영삼 도서관 당문에서 YS의 통합 정신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셨어요? YS의 통합과 화학 정신의 결과물은 3당 합당입니다. 네. 민주화를 등돌리고 군부 세력과 결탁한 거죠. 네. 그 통합 정신을 오늘 잇겠다고 한다는 건 네. 국민의힘하고 합당의 초석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뭔가요? 나경원, 오세훈 후보와 네. 단일화를 통해서 한 배를 타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두 후보는 박근혜 사면론을 조속하게 하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박근혜 사면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셔야 안철수 정치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비구름님께서 살아남아야 새정치든 헌정치든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당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정당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당에서 준비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이 됩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한 세대 미래 국가와 비전 전략이 필요하죠. 네. 청년 정치 세력화와 행복 국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 정당입니다. 2012년에 청년당이 전신이고요. 예. 4년 됐습니다. 아, 네. 네네. 자, 이 18년대 총선에서도 청년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 미래당 서울 광진을 해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오태양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이 세계 10대 메가시티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1년에 한 번 서울광장에 나오는데 사라져. 이렇게 요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 그리고 소수자, 주거약자, 기후약자, 그들에게 서울광장과 서울 시민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근데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선거에 나와야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지,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민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때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네. 가령 10년 전의 약속을 배신하는 안철수 정치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젊은 세대로의 정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저 또한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게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계속 출마하고 있습니다. 1509님이 대권을 잡아야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야인으로 있으면 정치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불법이 아니라면 뭐든 해야 하는 게 정치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미래당이 안철수 후보를 저격하는 게 네거티브 전략 같은데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 안철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치는 비판과 공론장의 영역이죠. 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선택받는 것이고요. 네. 안철수 정치의 대권 도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역주행하면 네.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자각하시고 예. 좀 본래의 길로 돌아오시라는 요구입니다. 혹시요. 네. 오태양 후보는 법륜스님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법륜스님이 안철수 후보하고도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뵌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철수 후보와 법륜스님은요? 청춘 콘서트 때 멘토로 같이 무대에 저희가 모셨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로 이렇게 왕래도 없고 그렇습니까? 소통도 없고?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당 그리고 오태양 후보의 미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 서울시장 출마를 통해서 네. 미래당과 오태양 정치의 비전을 알리는 것이고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내용을 꾸준하게 정치적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이제 저의 정책 소명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바쁘시고요. 왜 우리 인터뷰는 왜 이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안철수 후보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네. 요새 무슨 일로 가장 바쁩니까? 일단 안 대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아하. 예, 이제 그분들 이제 좀 뵈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단일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네. 또 본선 부분도 또 고민해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네, 조금 바쁩니다. 저기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 나오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거야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일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안 대표를 저는 이제 음해의 결과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무슨 그 변호사나 이런 그 정치 달변가들보다 말씀을 잘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근데 말 잘하는 거하고 진정성하고 다르고요. 예. 예, 그 말 속에서 누가 정말 시장감이냐 이거 판단한 부분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아무튼 인터뷰 극도로 좀 자제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지금 웬만한 인터뷰는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주진우 라이브는 안 오신대요? 글쎄요, 제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서실에. 네. 알아보세요. 네. 자, 네. 의원님한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자, 금태섭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경선을 쳐다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물어보시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단일화라는 부분이 무난하게 네. 서로 다 윈윈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네. 상식을 벗어난 어떤 그 논쟁이 벌어지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 시민들이 저는 단일화를 해도 등을 돌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서로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략가시니까 제가 또 물어볼게요. 오세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누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그건 결국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있는데 전략가 이태규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두 분한테 한 결례고요. 네. 또 저는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또 제가 상대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오로지 시민들께서 선택하고 평가하실 문제다. 예. 이러고 저희는 그냥 담담하게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세요. 자, 지지율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지지율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으로는 못 이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제 제1야당의 대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의 대표 중심으로 후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싸움 같죠?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는 이제 정당 대결 선거가 아니고 예. 인물 대결 선거라야 중도층 지지까지 이끌어내서 예. 야권이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연초부터 모든 여론지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양측이 합의한 방법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요. 네. 누구든지 그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들은 그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단일화 정신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선출된 단일 후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저는 서울 시민들의 피로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금태섭 후보하고 단일화 할 적에 예. 저희가 금태섭 후보고 우리 국민의당이 입당해서 되면 4번 달아달라 이런 요청한 적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건 협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네. 예, 그래서 지금 야권 지지층은 정당과 관계없이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네. 정당 대결만 고집한다면 저는 그것은 시민들 의사에 지금 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의사에 좀 반하고 기본적인 예의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나요? 저쪽에서? 제가 볼 땐 정치 상례에 벗어납니다. 그런 요구는. 알겠습니다. 자, 후보의 경쟁력을 따져야 되느냐, 후보의 적합도를 따져야 되느냐,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문구를 가지고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우리가 단일화를 왜 하겠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일려 다야. 구도로는 여권 후보를 못 이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권에 있는 후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명을 뽑아서 후보를 뽑아가지고 여권 후보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단일화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정신 취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다른 기준을 가지고 뽑자고 한다면 그건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적합도 좋습니다. 그거는 각 정당의 자기 내부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뽑을 때 적합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네. 이 단일화를 할 적에는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맞는 거죠. 적합도는 이미 이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동의하고, 그래서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라면 기본적인 적합도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후보를 대상으로 무슨 적합도를 또 물어봅니까? 적합도를 갖춘 후보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 이것이 저는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로 가야 된다, 경쟁력을 더 강조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때 당명을 넣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여론조사할 때 제가 제 상식으로는 보기에 당명을 넣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요. 예. 그다음에 제1야당의 후보입니다. 네. 제1야당의 후보가 거기 앞에 국민의힘자를 놓아야지만 시민들이 이분이 국내 후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후보라면 네. 그건 기본적으로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인지도라면 이름 석자 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알겠습니다. 저 이태규 의원이 상당히 차분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 여론조사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치의 상례, 기본적인 예의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의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아니요. 이태규 의원이 화가 난 걸 보면 이 단일화를 놓고 정치의 예의를 벗어난, 상례를 벗어난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많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회자께서 물어보신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적에 지금 선거인단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국민의힘은 자기들 자체 경선에서도 쓰지 않았던 방법을 왜 본 결선에서 갑자기 들고 나오는 이유가, 그게 시민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안철수, 금태섭 후보도 여론조사로 결정을 했고, 또 본인도 내일 모레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국민의힘도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다른 방법을 갖다 끼워 놓으려고 하는지,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꼼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단일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아름다워야 본선에서 승산이 있다. 계속 아름다운 단일화, 합리적이고 예의를 갖춘 단일화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조금 양보하라고 하고 계속 좀 내놓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속 이렇게 잽을 날리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는 덩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 열어놓고 저는 가야 되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1야당에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지금 제1야당이 덩치가 크고 의석수도 많고 정당 지지율도 높은데 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은지 그 부분을 저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의 핵심 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스스로 알아서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 또 상대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후보는 좀 구도상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선거에 있어서 남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박영선 후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제 여론 지표를 보면 그 한참 뒤져있던 그 국정 안정론 이것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이것이 재난지원금 살포 약속 때문에 그런지 치고 올라와서 지금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접점이 돼 있습니다. 즉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럴 적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지만이 승산을 점쳐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여야의 어떤 대결 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지금 박영선 후보와 대결해서 그나마 호각지세를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고 물론 여론 지표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대표가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쟁력을 따지자면 안철수 후보가 다른 야권의 후보보다 월등히 높습니까?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로 될 것을 자신하십니까? 현재 여론 지표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후보를 뽑아온 상례의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하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뽑히는 게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민들께서 그런 판단과 평가를 지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도 나오신 분이고 대선에도 꿈이 있는 분이니까 이번 선거 때 막판까지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대선으로 직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런 가짜 뉴스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안철수 대표는 절대 여기서 양보하는 거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깨끗하게 당당하게 이기든지 깨끗하게 승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69님께서 릴렉스 하면서 화내면 지는 거다 얘기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이태규 의원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도와주시겠다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3년 전에 저희들이 또 시장 선거를 한번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연락을 주시는 분이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그쪽에 계신 분들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제가 말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로스쿨 교수들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이 가끔 중요한 사건에 의견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사계에서는 이렇게 본다. 어떤 사례는 있다. 이렇게 그런
그런 의견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 작성에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돈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 자체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해당 교수들은 서울대 로스쿨 A 명예교수, B 교수, 그리고 성균관대 로스쿨 C 교수라고 합니다. 판사 출신들도 있어요? 네, B 교수와 C 교수가 판사 출신이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면 대법관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뭐 로스쿨로 가 있는 교수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런 경력도 눈길을 끌고 있고, 게다가 A 명예교수도 해외에서 알려진 한국 형법학계 대표 석학이라고 합니다. 대가들이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1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게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 송심을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 쪽의 다툼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치열했죠.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파기환 송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로스쿨 교수들이 한쪽 편을 들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의견서를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내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학문적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였는데. 학문적 토론이요? 네, 이제 그런데 특검 쪽에서는 당장 반박을 한 게, 그럴 거면 학술지에 내지 왜 재판부에 제출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한쪽 편 이야기를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는 거다,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었고 예. 변호인이었고 다른 또 판사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삼성 측에서도 법무팀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제가 거기 취재를 했는데 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이 삼성 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 같은 단어를 이 교수님들이 의견서에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학문화했다고 해야 하나요? 논문화해서 의견서로 만들어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자, 근데 로스쿨 교수들이 돈 받고 의견서 써주는 일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이뤄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있어요. 네, 로스쿨 교수들이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률 의견서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자신의 학문적 소신 따른 거다, 이렇게 밝히곤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짧은 내용입니다. 20-30쪽짜리 의견서를 써주고는 수천만 원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문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20-30쪽을 지금 아주 짧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만연책 글을 길게 쓰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길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20-30장이면 하루 저녁에 자기 법리들 몇 가지 정리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의견서가 자기 생각으로 짧게 썼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의 주장이나 일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게다가 해당 교수들이 법정의 판사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거나 혹은 대선배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의견서가 사실상 없거나 있어도 법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관예우 비판하는데 전관예우하고 뭐가 달라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의견서를 써주는 게? 네, 사건마다 물론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소송에 걸린 금액이 적은 사건에서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금액이 큰 사건이면 5,000만 원까지 뛴다라고 합니다. 자, 교수가 변호사로 그냥 뛰는 거네요. 단장 써주고 이렇게 비싼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이제 게다가 이 취재에 따르면 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격은 로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부르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개인 계좌로 받기도 하고요. 가끔은 자신이 속한 학회를 거쳐서 돈을 받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한 현직 대법관 사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교수 시절에 서울대 로스쿨에 있으면서 대형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건당 수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다가 의견서 7건 써주고 1억 5천여만 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는 법무법인 하우에다가 의견서 써주고 3천만 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 대법관은 자신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썼다 이렇게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좀 눈길을 끌긴 하죠. 저는 왜 가습기 살균제, 소독제 그때 그 당시에 허위 논문을 써주놓고 학문적 소신에 따른 거라고 얘기했던 서울대 교수가 생각나는지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생각합니다. 이 의견서 제출, 이런 의견서는 제출을 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막기 어렵다면 이제 해당 교수를 법정에 불러서 주장을 검증하고 소송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가습기 사건에서는 또 그렇게 검증을 거쳤다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판사들이 진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럴 거면 판사가 이 법정에서 조사를 거치지 않은 교수의 서면을 읽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전문가들은 거액의 보수를 받고 감정을 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그 내용과 형식을 검증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6716님께서 삼성 짜다짜 저 정도 인재들이면 한쪽에 억 정도는 풀어야지 얘기하는데 이게 달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은지오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6698님 찍어보세요.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사자성어 끝에 김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카오슝 남동쪽 110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남동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 전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의 거짓말은 계속 드러났잖아요. 또 새로운 거짓말인가요? 네, 뉴스타파 보도인데 계속해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거든요. 한명숙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통해서 검찰의 거짓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내용입니다. 잠깐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죠. 이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네,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요. 자, 사건도 복잡하고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이 사건이 크게 1차, 2차 사건으로 나뉘는데요. 1차 사건이 무죄 선고가 나기 하루 전에 검찰이 2차 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 둘 다 한명숙 전 총리가 돈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1차 사건은 모두 무죄가 났고요. 2차 사건은 1심에서 무죄,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져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도 유죄가 났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 유죄가 났습니다. 2심에서는 정형식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이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줬다 이렇게 진술한 한만호 씨입니다. 2차 사건의 핵심 당사자는 한만호 씨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 가서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한 전 총리에게 돈 준 적 없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죠. 네, 이제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 진술이 가장 핵심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 한만호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다시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재소자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는 증언을 다시 하게 하는데요. 이 증언을 조작했다라고 연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불사위를 당긴 게 재수 H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과거에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증인으로 부른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못 불렀다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도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적 없다. 채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알겠어요. 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22일입니다. 이제 만약에 위증을 연습한 게 사실이라면요.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모해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모해라고 하는 게 일부러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 교사를 했다 이런 겁니다. 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일부러 해할 목적으로. 그렇죠. 모해라는 네. 게 그런 말입니다. 모해, 너 뭐해 이거 아닙니다. 네, 모해 한자어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에 좀 논란이 돼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검사가 또 있죠. 네, 이제 그런데 그때는 혐의가 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하지만 사건을 이문정 검사가 맡으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대검 감찰부가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열심히 좀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게다가 지난 2월 22일 법무부 검사 인사에서도 좀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새로운 전기가 또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거 수사한대요? 22일 전에 수사를 또 시작하겠다고 합니까? 네,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 강제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또 변수여가지고 저기 김은지 기자가 골라온 뉴스입니다. 권비움님께서 라디오 듣다가요. 오겹 사자성어 뒤에 김은지라는 주기자 답변에 60세 할매가 빵 터져가지고 노트북 열고 적어봅니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할머니한테 즐거움을 드렸다면 제가 뭐 기쁘네요. 좋네요. 60세면 할머니도 아니시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러게요. 네. 누나뻘인데 뭐. 네, 60세면.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미국에서 부유세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유세인데 아주 부자들한테만 지금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기 굉장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의원이 발의했어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라고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도전했던 인사이기도 하고요. 네, 거물입니다. 네, 또 샌더스 의원도 이에 지금 같이 행보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안입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말 초부자에게만 해당하는 법안인데요. 예. 말 그대로 슈퍼부자에게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르면 1조 넘게 버는 사람들에게만 연 3% 세금을 내라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북유럽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과거에 많이 시행을 했었고요. 또 어떤 논란의 부침이 있어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냥 부자, 그냥 일반 서민 말고 아주 초초부자 있지 않습니까? 네, 1조 넘게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3억 명 가운데 10만 명 가정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자, 10만 명한테는 얼마나 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가요? 이게 3%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부유층과 권력층이 법 규정을 악용해서 상위 0.1%가 하위 99%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억만장자 재산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보다 오히려 40%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법안 바로 통과됩니까? 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법안이 만들어졌다가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닌데요. 네. 게다가 미국 정치 지형이 지금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에요. 네. 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법으로 나왔다. 이런 점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야 됩니다. 양극화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더 벌어요. 코로나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데요. 그래서 자, 초초 부자들, 아주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은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가 대표적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 자, 그래서요. 네, 이제 그래서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기사인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네, 영국도 그렇습니다.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겠다라는 계획들 4%포인트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미국도 주별로는 이미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욕주는 연 100만 달러, 그러니까 12억 가까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세율을 8.82%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예.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한 워싱턴주가 있는데 네. 여기는 아예 주 차원에서는 소득세 안 매겼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2,770만 원 이상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7% 세금 부과하겠다 이런 법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책 테이블로 올라가서 이런 논의들이 굴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도 세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아주 부자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자들이 돈 세금 더 내야 된다, 사회적 책임 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부자들한테도 안 나오고요. 이상하게요.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사실 뭐 먼저 말하기보다는 부자들이 말하기보다는 정치권의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나서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트램프류님께서 미국 따라 이미 양극화 극심한 한국입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의 문자 와 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545님께서 새학기 되면 당구 때 큐대를 잘라서 사랑의 매라고 적어서 선생님 드린 적도 있어요. 어떤 제 친구네 아버님은요, 산에 가가지고 어떤 나무인데 절대 부러지지 않는 회초리를 10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미움이 생기더라고. 선생님한테 매를 100자루도 더고 이렇게 새학기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곡괭이 자루를 빼가지고요, 곡괭이 자루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곡괭이라고, 그분 별명.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체벌 안 됩니다. 예. 곡괭이 선생님 이제 곡괭이 잘 안 해요. 어깨 다 팔고 아니요, 어깨 안 줄 거예요. 9234님께서 선생님들 체벌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귀한 우리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체벌 안 합니다.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체벌 안 하는 지 오래됐을 거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매도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 부모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지금 법으로 지금 통과가 됐나요? 네, 관련 법들이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규정된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일산 방향으로 소래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갓길로 옮겨서 수습을 하다가 이제 막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여파는 남아있기 때문에 안현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0km 구간에서 막힙니다. 이전에 판교에서 청계터널까지와 안양터널을 지나 수리터널까지 답답하고 김포에서 자유로까지도 3km 밀립니다. 반대 일산 판교 쪽으로는 노오지 분기점부터 송내 사이로 9km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7원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여파로 정체고요. 계속해서 대저 분기점부터 덕천 사이로는 3km 밀립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방향 감전에서만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무슨 일로 바쁘세요? 요즘 뭐 이제 지역도 다니고 부산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로 가볼까요? 네, 처음 준비한 주제는 명문대생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폐쇄형 서비스 앱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예, 이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폐쇄형 서비스라뇨? 이런 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요즘 이거를 또 스카이캐슬판 어플 뭐 이런 만남 앱 이런 얘기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명문대생들끼리만 제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폐쇄형 온라인 서비스라고 해서 네.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1:1 매칭을 모토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앱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이메일 주소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이외로도 뭐 태어난 연도, 키, 졸업한 대학, 단과대, 뭐 직종, 직장, 집안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안 경제 상황을요? 예, 그래서 이게 서울대 출신 64쌍을 연결했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네, 반응 어떤가요? 일단 인터넷 반응을 먼저 가져와 봤는데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좋으면 그렇게 만나면 되는 거지 별걸 가지고 불편해한다, 뭐 이런 반응을 비롯해서 본인들끼리 만나겠다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하냐, 뭐 이게 서울대가 아니라서 샘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법주인 의료인들끼리 이미 상류층들은 끼리끼리 만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러냐, 뭐 학벌주의가 왜 나쁘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이런 반응들도 있다고요?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호호, 네. 그리고 비판 댓글이 오히려 좀 많이 적었는데, 서울대생들끼리 만나든 말든 개인 취향이니 상관은 없지만 많은 지식이 있으면서 지혜까지 겸비한 따뜻하고 정의로운 존경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인성이 문제인데, 한마디로 이제 좋은 대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끈기 가지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가 점점 계급화돼가고 양극화돼가는 문제를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비판 댓글이 근데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 적다고요? 예. 놀랍네요. 청년들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청년들 커뮤니티에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쭉 봤을 때 뭐가 문제냐 도대체 본인들이 좋아서 만나는 건데 뭐 이런 걸 기사까지 내고 있냐 뭐 이런 반응들이 거의 압도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도적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결혼정보 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뭐 만남 앱이나 소개팅 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그 서울대생들만의 그런 만남 앱이라서 좀 일부 논란이 있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전문대를 몇 년 동안 다닌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것 제일 싫어하는데요. 김재동이라고. 5881님께서 페이스북도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확대해가지고 국제적 기업이 되어진 만큼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이 많군요. 네. 이런 의견이 많군요. 저는 약간 좀 놀랐습니다. 다음은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예, 좀 유명한 게임인데요. 최근 메이플 스토리 게임 이용자들이 국회로 트럭을 보낸 사연입니다. 국회로 트럭을 보내요? 예, 이게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난 일인데요. 이게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요즘 게임계 사이에서 굉장한 이슈입니다. 조금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메이플 시럽밖에 모르거든요. 메이플 스토리가 게임인데 그다음에 확률형 아이템이라고요? 예, 이게 한마디로 그 아이템을 구매할 때 네. 이제 돈을 쓰게 되는 일종의 막 가챠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 돈을 쓰고 나서 보통은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확률형으로 받게 돼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쓰더라도 그 아이템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사행성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하. 여러 가지 이제 막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또 터지면서 완전히 많이 묵혀져 있던 네티즌들의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하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이걸 국회에서 풀어달라고 트럭을 보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트럭에다 뭘 보냈어요? 트럭에다가 그런 뭐 겉으로는 단풍 이야기, 뭐 사기꾼의 영업 비밀, 뭐 확률 공개해라 이러면서 앞에 문구를 적어서 이제 그걸 보낸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국회에서 뭐 민주당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 규제 법제화에 동의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했고요. 그 또 이상원 민주당 의원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최근에 그 온라인 게임 옵션 확률을 랜덤이라고 선전했는데 막상 여러분이 랜덤이 아니었다며 이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여기서는 주로 내용이 확률형 아이템 전면 규제 및 확률에 대한 전면 공개 그리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게임 내 정보 수치화 및 공개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까? 이거 청년들이 이런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는군요. 예, 그럼에도 이제 기업 측 입장에서는 뭐 이게 영업 비밀이고 그런 자율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침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0 세대들이 알바에 나선다고요? 예, 요즘 그 아르바이트 중에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라서 특히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알바로 N잡을 이렇게 택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N잡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많이들 꼽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단기 알바로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지는 못하는 현실인 거죠. 그래요. 배달 알바에 나서는 2030 세대들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뭐 전 국민의 배달아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이 돼버렸다. 뭐 진짜 살기 힘들다. 2030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저도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경비실도 가끔 갑질한다. 뭐 슬프지만 일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네, 어려운 시국이지만 좀 지킬 건 지켜달라. 신호 위반에 인도 질주 등 주변에 피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배달 알바에 나서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커뮤니티에 배달 갑질 관련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배달 리뷰 4분 늦었다고 뭐 여성 혐오에 막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에 있어서 최근에 그게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아까 뭐 앞에 잠깐 뭐 속도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요즘 뭐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뭐 그런 총알 배송들이 이슈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어서 속도 경쟁이 좀 어느 순간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걸 배달하는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땐 너무 무리한 속도 경쟁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134님께서 진우 형 제가 1,000억이 있으면요 100억은 내가 쓰고 900억은 동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못 먹는 어린이들 위해서 쓰겠어요. 100억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제가 1,000억이 없어서 이런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잘 할 수 있는데 네. 나중에 또 상의하자고요. 주필로 갈까요?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피해 일요일 추모. 미얀마 시민들은 장미꽃을 들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18명의 시위대가 숨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3월 1일에는 미얀마 곳곳에서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들고 나섰습니다. 무릎 꿇은 수녀 사진 보셨죠? 그리고요, 시위대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사살당한 엄마, 그리고 실탄에 나무 방패를 들고 맞서고 있는 시민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얀마의 봄,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프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집안에서 있는데 9살짜리 미얀마 소녀는 군과 경찰에서 고무총, 새총을 무차별 발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새총에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소식도 봤습니다. 미얀마에 진짜 봄이 오기를, 더 큰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희생이 없기를 또 기원하고 빕니다. WHO 코로나 사태 올해 말 종식 어렵다. 7주 만에 확진 증가세.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올해 말까지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렵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아픈 기사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코로나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요. 한 달에.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속도로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물량은 지금 사실 선진국에서 독점하면서 저개발국, 못 사는 나라, 취약층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를 더 괴롭힐 것 같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지마, 다친 어미 지키려 구조대 막아선 새끼 코끼리.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2월 28일 태국 동부입니다. 짠따부리주 깽항 마에우, 이게 발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짠따부리주 깽항 마에우 자연보호구역인데요. 여기에 엄마 코끼리가 다쳤어요. 그랬더니 이거 코끼리를 구조하려고 수의사들도 오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오는데 새끼 코끼리가 계속 울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뛰고 모래바람 일으키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새끼 코끼리를 이렇게 떼어냈나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미 코끼리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아픈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코끼리를 보면서 참 사랑은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엄마를 위한 사랑, 또 자식을 위한 사랑도 그런데 동물도 그 사랑이 절대
부족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친구 아버지 생각나네요.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이렇게 저를 꾸짖었던 정우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래도 내 친구 아버지는 진짜 이렇게 보따리로 이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새 학기마다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너무하신 거라고. 엘튼 존의 Circle of Life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윤님께서 3월 시작이네요. 햇빛이 깨끗한 하루였어요. 그래요. 어제 비가 주룩주룩 오더니 오늘은 하늘이 높고요. 공기도 너무 맑고요. 깨끗한 햇빛을 보는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하게 잘 시작해보자고요. 사실 3월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